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이슈들 만나보겠습니다. 더 균형 있게, 더 공정하게, 더 스픽스 브리핑.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 또 역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희 고려대 전 연구교수, 그리고 전기한 평론가,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도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일면. 그렇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일면을 장식을 했는데요. 대구신문의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목숨을 걸어라. 이례적인 반도체 특강을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누가 그 특강을 했는가? 바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이해 및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20분가량 특강을 했다고 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중앙일보도 역시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포토마스크라고 하는 저게 부품인데 포토마스크를 살피는 윤 대통령과 이종호 장관의 모습인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아서 저희도 기억을 좀 더듬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당시에 삼성전자 임원들을 포함한 이 반도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건 이제 웨이퍼라는 부품인데요.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를 강조했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동맹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세계일보의 보도 이어서 만나보실까요?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반도체 공부를 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웨이퍼를 들고 나와서 인재 양성을 강조했었던 바이든 미 대통령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다. 조선일보 보도 만나볼까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전 부처가 개혁을 해야 된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에게도 반도체를 공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세 분의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송문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예전에는 석유 쟁탈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반도체 시대입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 공부를 해보니까 뭐 자동차 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첨단 무기, 인공지능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새로운 전략 자산이고 국가 안보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제일 먼저 간 게 평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미 동맹도 어떤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 동맹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 지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블록을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네.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대만이 벌써 이렇게 파운드리 앞서가고 있죠. 또 예. 인텔이 막 쫓아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뭐만 믿고 있기에는 예. 미래 먹거리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반도체에 목숨 걸고 지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신 것 같고 저희가 중앙일보 보도를 토대로 전기한 평론가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에 목숨 걸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이건 또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제 필요성에 대한 강조겠죠. 저는 요즘 반도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전기가 우리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는 모든 산업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입니다. 예. 전기만큼 중요한 것이고 철강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단순히 이제 전자산업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 예. 수없이 많은 이제 그 의료나 관련된 산업들에 반도체가 없으면 실제로 작동이 불가능하고 속도를 낼 수도 없고 고객의 편의성을 줄 수도 없으니 네. 모든 산업을 어울러서 반도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마침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네. 이것이 또 기술 패권과 맞물려서 중국과 또 일전을 교류하는 상황에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훨씬 좋아졌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시운과 함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선정했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패권이야말로 한국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삼성전자와 정부가 함께 나서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예. 적극적으로 키우자. 그러면서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얘기했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말에는 반도체가 앞으로 과거의 전기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교육 현장을 보면요. 지금 윤 대통령이 반도체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공계를 가는 많은 학생들이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그거를 전공을 해서 정말 뭐 반도체가 됐든 그런 기술이 됐든 계속 커나가야 되는데 의대로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를 갑니다. 그만큼 보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핵심 인재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좀 그랜드 전략을 가지고 인재 예.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기 대표. 이 반도체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일면을 저희가 좀 만나보고 있는데 혹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댓글에서도 뭐 우호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한 진단이고 뚜렷한 방향성이고 적극적인 추진력 이런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네. 항상 댓글에는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댓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살펴보면 네. 국가 경제 정책을 너무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위험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의 지금 20%라고 하면 다른 경제 부분을 활성화하고 다각화해야 이게 네. 중장기적인 성장이 되는 거 아니냐. 또 그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할 장관들에게 반도체 공부하라고 해서 반도체가 뚝딱 나오냐. 그러니까 법무장관한테도 지금 과외 받으라고 할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체에 좀 현실적, 뭐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오히려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이명박 정부 때 또 한 곳에 올인했다가 네. 뭔가 실패를 봤던 뭐 그런 부분들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들도 비판적인 의견도 전달해 드립니다. 이거 뭐 입각한 장관들이 서로 이제 반도체 배우려고 실제 과외 선생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정기환 대표? 이제 찾아보고 있겠죠. 지금 이제. 네. 근데 원래 이게 이제 반도체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는 과거 정부를 되돌아보면 이제 민주정부, 진보정부 쪽에서 약간 맞죠. 노무현 대통령이 정보통신부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획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뭔가 새로운 그 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뒤에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유야무야되고 말았고요. 네. 오히려 과학기술을 좀 내세우는 보수 정부다 이렇게 하면 약간 느낌은 좀 달라서 저 아이템은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뭐 과학 인재로서는 물론 반도체나 이런 분야 좋겠지만요. 교육 전반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는 듯한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를테면은 전에 문 대통령께서 탈원전 관련해서 네. 원전 폭발하는 영화 보고 와서 탈원전에 엄청 꽂혔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꽂히는 건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 모든 교육이 과학으로만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교육계에서 문사철이 죽었다, 인문학이 죽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좀 네. 균형 잡힌 교육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뭐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뭐 반도체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사 영남일보 보도인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자, 지방 정부는 중요 국정 파트너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자주 소통할 것이다. 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정기환 평론가, 윤 대통령이 지방 정부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두고 봐야 할 겁니다. 일단 선언적으로는 저는 전 정부와 차별성을 지금 부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사실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것, 네. 지방 균형 발전 또 지역 발전 이런 쪽에 기대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방 쪽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고 네. 윤 정부가 혹시 과거처럼 중앙 집권화된 정책 또는 국정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지방이 또 소외받지 모른다는 것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유독 자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숫자가 많다 적다 이전에 일단 발언을 보면 대구에 올 때마다 나를 만들어준 대구 경북을 잊지 않을 것이고 대구 경북이 우리 나라의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성장을 또 이끌어가는
중요한 도시로 또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예. 비단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국가의 균형 잡힌 균형된 성장과 발전이야말로 예. 실제로 대한민국을 이제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의지는 있었는데 실제로 결과는 별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그건 뭐 두 분 하거든요. 다 평가 예, 똑같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방 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구호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방 자치가 전제가 되려면 지방 분권에서 재정 분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최초로 새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출발을 한다. 이제 이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지자체장과 윤 대통령이 언제 이제 마주하겠는가? 이제 이것도 관심인데 아직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좀 빨리 만나셔가지고 지방의 이슈나 지방의 어떤 뭐 현안들 좀 많이 대통령이 좀 얘기 나누면서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이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는요. 바로 법대로 하자라고 물음표를 좀 달아놨습니다. 근데 법대로 하자는 게 어떤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토대로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예, 대충 뭐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중에 하나인데요. 저 팻말을 드신 분들은 바로 주민들이시고 인근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시위를 하는 분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뭐 이제 중간중간 뭐 욕설도 나오고 막 펄쩍펄쩍 뛰시죠? 뭐 욕설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소리를 뭐 다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시위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 한 게 파장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실 집무실 근처에서도 시위를 허가하는데 뭐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국민들 눈높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는가? 바로 이 기사들을 저희가 모아왔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좀 보여드리고 경북매일 보도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예,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윤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제 이 주장을 먼저 실었는데요. 법에 따라 대처할 거라는 그 원칙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 시위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이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비판을 하고 있고요. 다음 영남일보 보도는 기획 보도입니다. 수요 기획에서 다루면서 이게 언제까지 이 시위가 계속돼야 되냐.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건 대통령이 좀 나서서 이 집회에 관련돼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사람들 만날 때요. 법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어요. 뭐냐 하면 이 법이라는 게 물론 법치주의가 중요합니다만 네.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지 그까지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퇴임한 대통령 지금 텃밭 가꾸면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피해가 마을 주민들까지 워낙 시끄럽고 욕설 때문에 물론 정당한 의견 표현은 좋습니다.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벗어나는 어떤 폭력적인 언사나 이런 것들에까지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소 아쉬운 반응이 아닌가. 지금 대통령께서 역지사지를 해서 네. 나중에 퇴임한 이후에 본인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 생각이 들고요. 예. 하나 덧붙일 거는 그 보수 유튜버 분들이 좀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거 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백신 피해자 가족들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하고는 약간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이 이제 뭐 욕설이나 고성방가하지 않고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백신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비교를 하는 대상이 말이죠. 정기환 평론가.
사저와 집무실은 엄연히 다른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 시위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사전은 개인 사생활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공간이죠. 공적 공간에 가서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선출직이니까 당연히 그 국민의 얘기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들어야 되는 거고요. 예. 사적 공간에서 저렇게 하는 부분은 이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저는 이제 전임 대통령이 뭐 이런 것들을 부추겼다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법치를 지향하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는 이런 방식의 지금 집권당 또는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네. 저는 태도나 방향은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임 정부가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이게 굉장히 심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전임 정부 때는 친문이나 뭐 누군가가 팬덤으로 했다, 뭐 과격 시위를 했다, 노동계가 좀 무리하게 시위를 했다 이런 부분을 방조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합시다. 예. 그거 지난 일이에요. 네네.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 집 앞에서 욕설 그리고 폭력적 행위 그리고 단순히 욕설을 넘어서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저런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고 하면 예. 저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저 부분을 차라리 대통령이 현장 상황 인식을 못하고 예. 은연중에 나온 말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내용을 계산된 것으로 발언을 해서 예. 문 대통령 당신도 이제 떠났으니 한번 고생해 보세요 라는 마음이 0.1%라도 있었다면 예. 절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예. 집권을 함으로써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부여되는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국민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지 예. 전임 정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 이제 너희들 당해도 싸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네.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실제로 계산된 발언으로 그 정도 고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얼마나 대선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의 배우자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대통령으로서 저는 매우 부적절한 지금의 태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규환 평론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모르고 뭐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했다면 그건 양보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했다면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문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한국일보 보도를 만나보실 텐데 이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한국일보 오면인가요? 오면을 좀 만나보시죠. 혐오 생중계다. 혐오 생중계로 그러니까 뭐를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라고 종합할 수 있는 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혐오 생중계로 뭐를 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오면 문재인 보라 수갑 내걸고 종일 욕설을 하고 있다. 즉 혐오 생중계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저희 좀 뒤에 나오고 있죠. 즉 구독자를 늘리고 후원금을 모으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것 자체도 일단 문제인 것이고요. 다음 보도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면의 마찬가지 보도인데요. 법대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이제 국민 여론에 어떻게 다가서겠는가 분열을 방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선일보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이 시위가 법의 허점을 파고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대로 하게 되면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보도를 좀 만나 주시겠어요? 예, 1인 시위는 소음 유발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일부 단체가 어떻게 하느냐? 1인 시위 형태로 포장을 하고 있다. 각자 확성기를 써가면서 소음은 서로 극대화하고 있는데 1인 시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어렵다. 집시법 소음 규정의 맹점이라면서 조선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1인 시위라도요, 사실 법의 맹점인데 확성기 정말 시끄럽거든요. 1인 시위 하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좀 줘야 됩니다. 소음 데시벨도 좀 낮춰야 되고요. 대통령이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하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이 뭐냐면 네. 법원이 집무실 앞에서 시위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낸 이유는 관저와 다릅니다. 관저는 대통령이 숙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집시법상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지만은 집무실은 지금 용산에 따로가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그 앞에서 시위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들어라는 의미에서 허가를 한 것인데 예. 실제로는 경찰이 막고 있죠. 지금 가처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기 사저는 집무실도 아니고 퇴임한 대통령의 그냥 사저입니다. 그 앞에서 어떤 특정한 그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저런 집회라면은 예. 분명히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 이제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 확성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길 보시면 미국 일부 주에서는 확성기는 허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독일은 한국보다 소음 기준이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평상시에 소음을 못 넘게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건 좀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여야가 국회에서 지금 머리 맞대고 좀 논의 좀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뭐 노동단체를 비롯한 뭐 여러 이제 뭐 본인들 주장으로 좌파단체들이 예. 정말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 확성기에서 고함을 치고 또 개인을 괴롭히고 그다음 문자 폭탄 보내고 이런 것 하면서 수없이 본인들의 고통을 국민들에게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사저로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러면 송문희 교수 말씀대로 자 이거 전체적으로 좀 한번 따져보자. 해외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국민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갖는 것과 개인의 또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과 그리고 또 거기에 정반대로 있는 사생활의 보호라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며 인격권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그것은 또 인권의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 여야가 합의해서 성숙한 집회나 시위 문화를 갖도록 하되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이것저것 지금 다 드러내놓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예.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고 법제화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 어느 한 방송을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 시위자들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았느냐. 예. 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그래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면 첫째. 두 번째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판단을 하는 것인데 예. 그 입법을 하는 곳은 국회이지 지금 현재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은 조선일보 보도에서 나왔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법원으로 공을 떠넘길 게 아니라 예. 지금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과거에 이렇게 되었던 또는 미래에 우리가 정권을 잃었을 때 똑같이 당할 것이다라는 이런 주고받기식의 논리를 펴지 말고 예.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갖고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급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기 대표. 자, 뭐 우리가 처음에는 반도체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인터넷 민심을 만나봤는데 네. 이 사저와 관련된 그 이제 시위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습니까? 좀 사뭇 다른 평가인가요? 진짜 그 정기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논의가 돼서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댓글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 가서도 시위하자 이 얘기가 딱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대댓글이 쭉 달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또 초래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좀 현명한 결단으로 빠른 예.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 혐오를 수익 창출화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유튜버들의 아예 수익을 정지시켜 버리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방금 이제 소개해준 댓글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지금 아크로비스타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거기 뭐 아무튼 뭐 경찰들도 많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시위가 진짜 자유라면 거기 가서 뭐 집회하거나 시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똑같은 기준을 과연 아까 우리 정기현 평론가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상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문명 사회인데 어쨌든 온건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메시지의 전달 방법 자체가 이게 너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겠지만 그 인근 주민들은 뭐가 어떤 죄입니까? 인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맞불 시위의 성격으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발 이제 이런 사안들은 좀 제발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막대하다 말이에요. 정신적, 물질적 피해, 뭐 이동권도 지금 제한되고 있고 네. 또 나와서 이렇게 항의하면 거기에 다시 또 욕을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말씀대로 그것도 법대로 합시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민사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량적으로 이거를 뭐 50만이든 100만이든 해달라. 그럼 또 법대로 하면 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죠. 예. 개인이 법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법원에 가서 그걸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소송합시다. 법이 좋으니까. 대한민국 안 그래도 지금 법원에 고소고발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리도 제대로 못해요. 고소고발 해봐야 이번에 금수반박 할 때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에 맡기면 수사가 너무 지연이 되니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서 가지고 통제를 좀 해야 한다. 네. 그래야 국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대로 하자면서요. 그 피해 보는 사람은 자신의 이동권도 제한되고 있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고 몸도 너무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분들도 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고소 고발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기현 평론가 굉장히 분노하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법대로 다 되지 않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쵸, 송문희 교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교대 앞에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모처럼요.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법원과 변호사들이 밀집해 있는데 거기에 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 법적인 이야기예요. 뭐 사기당했다, 돈 떼었다, 부부 재산 분할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느냐. 그거 한참 1시간 정도 제가 차 마시다가 옆에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머리가 너무 지가 날라 그러는 거예요. 네. 법대로 하자. 이거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거는 법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성도 있고요. 품격도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법으로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 자 넘어갈게요. 근데 이 주제도 사실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제목은 바로 검입니다. 왜 자꾸 검자만 등장하는가? 왜냐면 신문에 가장 많이 보이는 글자가 검이니까 바로 검사 출신들로 가득 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먼저 만나볼까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일면 보도가 그래요. 검사, 또 검사.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또 검사냐라는 비판이고요. 한국일보 3면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총리실, 국정원, 게다가 이제 금융까지 요직마다 검이 꽂혔다 하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주요 공직자들의 면면이 한국일보 3면에 실려 있고요. 자, 한국일보 3면에 나와 있는 서브 기사를 좀 만나볼까요? 야당은 민생까지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 근데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인데요. 이 지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 교수님? 저는 윤석열 정부 취임할 때요, 민주당이나 이제 다른 데서 검찰공화국 이런 얘기 할 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또 뭐 사회의 법과 공정 이런 원칙 바로 세우지 않겠나 네. 이런 기대를 좀 살짝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인사를 보면서 아까 검거를 얘기했는데 아 이거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요즘 스멀스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꼭 검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한 집단에 이렇게 딱 포함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되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예. 균형 감각뿐만이 아니라 중대한 정책적인 착오를 낳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예전에 그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침공 결정을 했어요. 하고 나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케네디가 자서전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한탄을 했는데 네. 그 정책 결정에 모였던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네. 후에 그 정책 결정에 들어갔던 회의에 들어갔던 고문이 쓴 책에 뭐가 나오냐면 예. 토론의 분위기상 내가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 없었다. 네. 그리고 내가 살짝 소극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검찰 특히 굉장히 그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죠. 근데 이런 조직의 사람들이 계속 모여갖고 그 안에서만 어떤 일을 한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이 검찰에만 있습니까?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빠르게 나머지 신문들도 좀 저희가 소개해드릴 텐데 한겨레 오면 만나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면도 검찰 정부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검찰에만 능력자가 있는 거냐? 아니죠. 검찰이란 조직 말고도 다른 조직 출신들이 능력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 일면도 같은 비판으로 역시 검찰 출신 사단을 꾸린 윤 정부 검찰 출신 주요 공직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일보 3면도 마찬가지의 보도,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1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금감원장도 윤사단,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니다. 적재적소의 인물이다. 경향신문 3면 역시 인물별로 구분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도 역시 검찰 출신이 온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온다고 예정돼 있는데 임명을 못 하고 있죠. 내부의 반발이 심하고 또 이게 너무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의 질문을 일단 먼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본인의 현재 인재풀로서는 검사 출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신의 눈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현실 정치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인재를 찾아서 쓰기에는 사실 신뢰보다는 불신이 훨씬 더 많이 쌓였을 것이고 예. 또 본인으로서는 지금 국정 운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그 중차대한 과제를 좀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힘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 기성의 정치권에서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는 잘 가기가 어렵다. 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한계이죠. 그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현재는 그렇게밖에 뭐 쓸 수 없다는 자신의 이제 뭐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였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모든 조직의 법치가 무너졌다. 네.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보신 것 같죠. 네. 법치가 무너졌다. 대한민국이 망했다 또는 뭐 망했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치가 무너져서 국가의 기강이 없다. 이것을 원칙을 통해서 세워야 한다.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혹시 검사들을 앞세워서 일사불란한 정책 추진 이외에 예. 이 무너진 공직기강이나 국가의 기구들 또는 구조의 그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면 예. 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국가기관 예. 또는 실무자 또는 책임자 과거에 비해서 부패지수가 매우 낮아졌고요.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 책임, 권한 이런 것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예. 특정한 배후 작업을 통해서 국가기구나 기관을 조정해서 뭔가 특혜를 받는다거나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예. 과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줄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기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가 투명화되고 선진화되는 과정이죠. 정치가 비록 그걸 못 따라왔지만
우리 사회는 조금씩 전진하면서 개인이 가지는 권리, 권한 안에서 법과 제도 안에서 국민들이 움직이는데 점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걸로 본다면 법치를 제대로 한번 구현하겠다는 것이 예. 막상 현장에 가면 법치가 구현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법치가 군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이분들의 업무 행태로 보면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좀 더 포용적으로 해야 되는 국가기구의 여러 단위들이 예. 너무나 경직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법치는 최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법 위에서 이것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일종의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것이 법치가 돼야 되지, 법치가 최상위 개념이 되어서 이제 이런 조직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힘을 쓰는 순간 부러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를 전해주셨고. 저는 이렇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검찰에서 봤을 때 검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볼까? 뭔가 지금 말했듯이 사회가 부패 지수가 높고 공정이 무너졌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가서 척결하고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집단 사고의 위험성. 예, 그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가 집단 사고의 희생자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타공인 참 우수한 두뇌들끼리, 집단들끼리 딱 모여 있는데 왜 엉뚱하고 나쁜 정책 결정을 하는가를 한 거예요. 했더니 이건 모든 거에 통용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다른 이야기를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실제로 만장일치를 지향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다른 얘기 했다가 왕따가 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휩쓸려 갔을 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지금의 만약에 저런 식으로 검찰 조직이 주가 돼서 움직인다면 예.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사 검증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인사 추천, 검증 이 모든 거를 지금 검찰 조직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수사와 인사와 이런 부분에서 공정성이 의심이 될 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향신문 3면 다시 보고 계시는데요. 저 제목을 보면 요직마다 검수완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검수완판 무슨 말입니까, 김 대표? 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을 줄여서 검수완판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 이제 뭔가 네. 인기리에 팔려서 예, 완전히 예, 예. 판매됐을 때를 네, 얘기하는데, 완판이라고 하죠, 근데. 네, 지금 뭐 이 고위공직자 인사의 1차 관문부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보이고, 검사 출신이 우리가 쭉 지켜본 대로 정부 부처의 곳곳에 요직을 꿰차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자조 섞인 비판의 단어들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반응은 어때요? 이 검사 또 검사 이제 달린 기사에 분명히 댓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어떤 대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사실 굉장히 네, 많고요. 네. 그 와중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럼 자원이 한정적인데 뭐 검사 출신 똑똑하지 않겠냐, 이런 예. 기대에 섞인 그런 댓글들도 있고, 예. 또 뭐 지금 인사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네. 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또 모피아라 그러죠. 경제의 어떤 그 마피아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다소 격정적인 네. 반응들도 물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까 이제 송문희 교수님 말씀이랑 거의 동일한데, 이 어떠한 조직에 갇혀서 지내다 보면 이게 사고의 확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이 경험이 한 분야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세상 제일 잘난 줄 알잖아요. 뭐 물론 검사가 아까 이제 잠깐 소개하셨습니다만, 검사님들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직업을 가진 그 분들도 굉장히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사람을 두루두루 쓰는 것이 저는 정치에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윤 대통령은 약간의 검사 만능주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이제 한 스푼 얹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쓴소리 비서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쓴소리 비서관. 쓴소리를 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대통령이나 리더를 경호할 때요, 심기 경호 많이 합니다. 예. 눈치 살피면서 심기 경호 하다 보면요, 좋은 예. 말만 하게 되거든요. 예. 대통령은 자신의 심기 경호하는 사람 예.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이 독이 될 수 있다. 쓴소리 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이럴 때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합니다,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비서관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근데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쫓겨나면 또 다른 쓴소리 보좌관 만들면 되죠. 네, 정기열 평론가. 제가 아는 이제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예. 대통령한테 아마 이렇게 하면 조금 국민들 저항이 올 겁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예, 그런 예.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쓴소리라고 해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쓴소리는 아니고 이거는 반항이고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충분히 이런 분위기 있으니 고려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 것이 쓴소리죠. 예. 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쭉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대통령이 최종 낙점할 때 그래도 이 사람이 낫다. 요건 내가 들어 먹을 테니까 그대로 밀어붙여라. 예. 내가 원래 생각하는 것은 예. 결국 법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예. 뭐 이렇게 하고 밀어붙였을 겁니다. 예. 쓴소리 비서관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좀 나눠봤고 검검검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누구야 일하자? 그래 국회야. 제발 좀 일을 하자. 근데 국회가 어떤 상태예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원구성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원구성 합의의 쟁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김영기 대표가 준비했죠? 네, 일단 아마 지금 이 시간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 송원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간 회동을 시작으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다시 또 착수를 할 텐데요.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야당 누가 가느냐. 예, 입법 과정이 가장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예.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고 가느냐. 국민의힘 쪽은 민주당에 앞서 합의된 대로 법사위원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의장단 선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국회의장부터 선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보도 만나보고 있고요. 대구신문 보도도 만나볼까요? 오늘 원구성 협상 착수한다는 대구신문 3면의 보도고요. 이건 뭐 원내수석 부대표가 회동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도도 만나보시죠. 매일신문 5면입니다. 여당은 합의한 대로 우리가 법사위다. 그리고 야당은 뭐 집권했다고 점령군처럼 행세하지 마라라는 주장이고요. 세계일보 5면은 이제 그걸 제목에 담았습니다. 여당에선 국회의장, 법사위장 독식하면 안 된다. 야당 점령군 행세하지 말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거 졌다고 협치 정신을 짓밟아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 일당 몫이다.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한 평론 먼저 드릴까요? 일단 국민은 관심 없고요. 관심 없고. 의장이 누구든 법사위원장이 누구든 관심이 없다. 예. 빨리 협의해서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예. 양쪽 처지가 다 피장파장이죠. 합의대로 하라고 하면 의장을 민주당이 하면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맡아야 되고요.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합의를 누가 깼느냐? 이 자체의 합의는 깬 사람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았죠.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지난번에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예. 경우에는 금수완박 그럼 합의를 누가 깼습니까? 국민님이 깼지 않습니까? 그게 예. 이제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누가 옳다 그러다 국민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대체로 분위기가 민주당이 정말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론은 대체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예. 피장파장이다. 양쪽 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있고 예.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금수완박이 마치 민주당이 독박 쓰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예. 그 이전에 합의를 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전체 결의를 해주고 동의를 했던 국민의 의원들은 왜 동의했습니까 거기에?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건 끝났으니까 자 이제 원래 합의됐던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문제 하자 이렇게 하니 민주당이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이미 선거에서 참패했죠. 예. 급한 쪽은 집권당일 텐데 예,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첫 번째 국민의힘 쪽에서 제대로 된 지혜로운 안을 내어서 예.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원구성이 이제 대치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회부 총리 후보자나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지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성문희 교수께는 제가 어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해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좀 풀어야 되냐. 일단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원로들이 뭐라고 조언하고 있는지 그걸 만나보고 송문희 교수의 해법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5면입니다. 원내대표들끼리 대화하고 양보해야.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원로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 감사한데 대화하고 양보하는 건 안 돼가지고 지금 대치하고 있겠습니까? 요건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임채정 민주당 상임고문의 조언이었고요. 자, 세계일보 5면.
여권 원로 김형호 국회의장, 국회가 만든 분배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송문희 교수께서는 어떤 조언을 주실 것인가? 이게 중요하네요. 조언에 앞서서 아까 전 대표님이 국민들이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누가 되든 관심 없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요. 예. 이 법사위원장 갖고 왜 이렇게 줄다리기 할 것 같아요? 좋으니까 그런 거죠.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그동안 세계 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상원으로 행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저는 해법은 간단해요.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이 메리트가 없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올라와 있던 통과한 법률이 뭐 120일에서 60일로 기간 단축했죠. 세계 자구 심사권에 한정한다라고는 못을 박았는데 문제는 이게 불명확한 거예요. 세계 자구 심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서로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정말 법사위원장이 세계 자구 심사권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뭐 누가 가져가든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나눠서 가는 게 맞다.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기 때문에 독식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약간의 멍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말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정기한 프로그램 싸우세요, 빨리.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원로 우리 정치인이신 전직 우리 국회의장 두 분이 하셨던 말씀과 지금 송 교수가 한 말이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말이죠. 열심히 협의해서 결론 내라는 것밖에 없고. 아니 법사위 기능을 권한을 확실하게 내려놓으라는 아니 얘기죠. 법사위가 이제 기능을 뭐 내려놓거나 예를 들어서 권한을 내려놓는 문제 아니고 법사위 고유 역할이 있죠. 법안 이제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이걸 자꾸 심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당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강제로 밀어붙여서 그냥 국회 그 본회의로 올려버리고 아니면 반대하면 이걸 들고 도망가고 뭐 방망이 들고 뭐 이렇게 한다 만다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권한의 싸움인 것이고요. 오히려 권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회 본회의에 가서 이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빨리 모여서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잘못한 거 없습니다. 무슨 이 이야기를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분위기 몰고 가서 압박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면서 저 법안이 아니라 저 이제 원구성에 합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잘못한 거 훨씬 많죠. 송문희 교수님 짧게. 민주당이 저기 국회의장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새 정부가 어떤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법안 통과가 다 돼야 돼요.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게 문턱에서 딱 가로막힌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당도 사실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가 바뀌면 그때그때 다른 입장을 얘기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 얘기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법사위의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라, 빼라, 힘을 빼라. 그러면 싸움이 저절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합의는 더욱더 안 됩니다. 법사위가 그만한 권한을 가졌으니까 양쪽이 정탈전을 하는데 아예 합의하기 위해서 그쪽 권한을 빼라 이런 거는 더 합의가 되지 그러면 않죠. 식물국회로 가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국회 상황도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저희가 다음 주 나가겠습니다. 뭐 주제는 이제 오늘의 정치면을 좀 종합해서 모아봤는데요. 일단 여당의 상황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부터 만나볼까요? 한겨레 8면인데요. 이준석, 윤핵관 갈등에 안철수까지 당 주도권 3파전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 주도권의 다툼 구조를 아주 센스 있게 한겨레가 그려놨어요. 이준석, 안철수 간의 관계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견제죠, 견제. 그리고 이준석, 윤핵관은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갈등 계속 싸운다 이거고. 근데 안철수, 윤핵관의 관계는 조금 뭐랄까 긴장 관계가 느껴지면서 또한 뭔가를 제휴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기사를 실어놨고요. 서울신문 4면으로 가겠습니다. 이분들 또 싸웁니다. 또 싸워요. 연 이틀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진석 의원 분당을 혁신 취지 맞지 않는다. 당협위원장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고요. 이준석 간부는 기회주의다. 아무튼 이분들 잘 싸우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이 노란색 네모에 등장했고요. 동아일보 6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좀 원색적이죠. 선거 땐
쪽쪽 빨아먹더니 라는 반발을 해줬고 정진석 또 분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인의 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냐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이런 싸움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짚어볼 건 이 두 명의 싸움에 집중하지 말고 한겨레 신문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겨레 신문으로 가죠. 한겨레 처음에 보여줬던 거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주도권 3파전인데요. 이거 좀 멀리 가는 거라서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멀리 가는 거라서 전망을 짧게 해보고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 자 그러면 이게 뭐 사실 그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잘하나, 누가 이기나 이제 이런 게 또 주목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깁니까, 송 교수님? 일단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힘 의원들과 좀 스킨십을 늘려나가면서 하겠지만 당권 도전이 쉽지만은 않다. 예. 험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떻게 합당은 했습니다만 다른 당에서 왔던 안철수 의원을 당권까지 내주기는 아마 무마하고요. 어려울 거고요. 그 우리가 왜 3명 모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짝꿍이. 예. 내 친구의 친구는 친구인데 내가 안 친한 사람의 친구는 나랑 또 안 친한 왼수가 되는 거죠. 저 세 삼각관계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예. 아마 이준석 대표 그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24일 날 윤리위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 본인은 공개로 하자고 하지만 실제로 의결하지 않으면 공개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어떤 징계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 대표가 대표를 계속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가 조용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와의 그 어떤 실랑이가 좀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망까지 그 윤리위에 대한 전망까지 해주셨고 어제 저희 방송에서 정기현 평론가는 뭐 징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뭐 최종적으로 이 안철수, 이준석, 윤핵관 역시 윤핵관이 승리합니까? 승리로 가고 있죠. 지금 뭐 싸움은 명확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자는 겁니다. 예. 몰아내는 게 아니고 쫓아내자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될 겁니다. 식물 대표를 만들거나 예. 완전히 쫓아내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이다. 그 경우에 우리가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윤핵관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우면 안철수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예. 안철수 대표를 내세웠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전당대회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 공천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예. 완전히 윤석열 정부에 맞는 이제 인사로 국민의힘을 채우자 이런 이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윤리위원회에서는 예. 뭐 최대 징계 수위라면 이제 제명이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출당 권고 있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있을 거고, 경고. 제일 약한 게 이제 경고거든요. 예. 경고라 하더라도 과연 이제 그 당 대표로서 수치스러워서 있겠느냐고 하지만 예. 이준석 대표를 잘못 알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만 가면 이준석이 쫓겨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게 이제 나왔습니다. 예. 정진석 국회 부의장, 뭐 전 부의장이고 정진석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뭐 무슨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하고 예. 있는 예. 그 뭡니까 이제 그 적임자 테스트를 했는데 점수가 낮았던 사람을 공천해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 공천 안 해주면 충남도지사 김태흠 안 된다. 그래서 해달라고 했는데 원칙대로 안 해주니까 오히려 득표율 더 좋게 나와서 되었다. 예. 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본질은 뭐냐? 지금까지 당신이 내가 당 대표로 있을 때 부탁했던 거 다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개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 제일 좋아하고 국민의힘이 제일 좋아하는 법과 원칙, 예. 그다음에 공정, 정의 이제 이렇지 않은 얘기들이 수도 없이 흘러나올 건데 이제 잘 판단해서 이준석 대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예. 지금 현재 이 국면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힘이 국회의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가는 것이냐의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준석 대표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거나 네. 명확한 증거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수순을 가져가야지 감정 한 90% 실어놓고 예. 제도나 예를 들어서 절차 한 10% 올려놔서 야 당신은 안 된다고 이렇게 갔을 때 그 복부 후과는
결국 국민의힘으로 다 돌아간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기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혈투가 벌어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거취 문제를 떠나서 여야 막론하고요. 성상납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조사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좀 부담을 덜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 대표 인터넷 민심 전문가 우리 김영기 대표도 한마디 해주세요. 누가 이깁니까? 김영기 대표는 안철수 의원? 글쎄요,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예. 누가 유리하냐 역학관계나 뭐 파워 게임에서 보면 누가 유리할지에 대한 뭐 거의 의견이 모아지긴 하겠지만 윤핵관. 네. 뭐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후에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 일단 예. 안철수 의원은 국회 첫 출근길에서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 혁신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대표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네, 이 입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뭡니까? 그럼 동의하는 편이면 그럼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한 표를 던지는 겁니까? 제가 뭐 당심을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예, 예. 이런 좋은 비전을 또 제시하면서 네네네. 싸움이나 유리한 정치적 역학관계 네. 이후의 공천권, 이권보다도 네. 좀 더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예. 그런 분이 또 새로운 당대표가 되면 어떨까. 아, 그런 생각을 우리 또 김 대표가 새로운 정치의 어떤 이상을 또 꿈꾸는 분이세요. 또 이런 말씀 하실 줄 몰라요. 말씀하세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실제로 뭐 분당을 해서 이제 국회 입성 성공했으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 한 분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언론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관심이 적으냐? 뭐 이것저것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난 인수위 과정에서 인수위원장 하셨잖아요. 예. 기자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 또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예. 실제로 이분이 인수위원장을 하면 정말 새로운 국정 과제를 내세워서 예. 윤석열 정부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국민 설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의외로 너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수위원회에서 국정 운영 100대 과제를 만드는데요. 자체적으로 만들 역량이 부족해서 정부 예. 부처 다 불러가지고 예.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국정 100대 과제가 뭔지를 부처별로 따로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짜깁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뭐 실제로 어떤 이제 정치 원론 한 분이 그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윤석열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냐.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정책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심에는 인수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과학기술 또는 의학 전문가로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세울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양파 껍질 벗기면서 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그냥 계속 껍데기 알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입성을 했지만 언론에서나 또는 정치권에서 안철수 의원이 실제로 갖고 있는 정치 역량에는 예. 매우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묘하게도 예. 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당대표 만들어서 예. 표를 좀 더 모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좀 몰아내고 예. 안 대표를 높여 놓으면 예. 전체적으로 윤핵관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일정하게 안철수 대표, 이제 전 대표, 네. 안철수 의원과 예. 손을 잡고 있다. 어. 아닌 것 같죠. 예, 일정 부분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좀 비약된 것 같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이다. 청와대 주변에 가보십시오. 어. 국회 주변에 가보시면 예. 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저런 분석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무릎을 탁 칠 겁니다. 어쨌든 당대표 아니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니 인수위원장으로의 짧은 기간 동안에 예. 사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뭐 국정과제 100대인지 110개인지를 만드는데 짜집기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보통의 그 안철수 위원장만의 문제였던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까 예. 약간 편파적일 수 있어서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약간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사실 평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국힘으로 들어가면서 정치인으로 제대로 한번 활약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지지 않았나 해서 새롭게 한번 기대의 눈길을 한번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뭐 김영기 대표보다 더
우리 송민희 교수께서 안철수 의원에게 좀 기대를 걸고 아니 계신 저는 거고. 그 전에 진짜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 얘기하면서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중도 세력을 오히려 오염시켰다. 예. 제3지대의 실패로 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제대로 정치권에 들어갔으니 예.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그 정글 속에서 한번 맷집을 키워봤으면 좋겠다. 마지막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주제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니 뭐 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불붙는 여론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잠깐 짚어볼 건데, 이제 팬덤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짧게 할 건데요. 조선일보의 보도를 먼저 만나볼까요? 개딸 훌리건? 이게 어떤 표현인가? 개딸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개딸이라는 뜻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약칭, 별칭인데 개혁의 딸이라는 약자입니다. 근데 개딸이 대체 누구냐? 이제 강성 지지층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민주당 내부도 술렁술렁한 분위기다. 즉 개딸들의 주요 활동을 사진으로 내걸면서 조선일보는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나쁘다. 라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기사도 만나볼 텐데 중앙일보 사면 보여주세요. 극성 팬덤이라고 가르치면서 개딸을 비유하고 중앙일보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은 친노, 친문이다. 그래서 다음은 어디다? 지금은 친명에 당하는 신세라면서 중앙일보 오면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음 기사 또 볼까요, 그냥? 개딸에 휘둘리는 민주당. 문 앞까지 찾아와 위협을 벌이고 있다. 배타성이 유달르다. 이제 이런 비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팬덤 정치라는 거를 친노, 친문 비유하면서 이제는 친명에 휘둘리는데 그 휘둘리는 사람들이 개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팬덤 정치라는 게 우리 정치에 원래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아니 뭐 저는 정치에서 팬덤 정치를 부정적으로 꼭 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정치는 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매력에 의해서 팬덤이 형성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게 문제죠 오히려. 그런데 이거는 팬덤 정치란 말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훌리건 얘기했잖아요. 예. 그 수준을 벗어나서 거의 난동을 부리는 수준까지 가는 게 훌리건이잖아요. 경기장에 난입하는. 네네. 이때면은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개딸이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개혁의 딸인지 몰랐어요. 그럼 어떤 걸로 하셨어요?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그 성동일 아빠로 나오는 분이 우리 예. 개딸 막 이런 얘기해서 굉장히 좀 친근하게 써요. 처음에 말을. 그래요? 예. 요새 젊은 아이들이 개를 붙입니다. 항상 말에. 이득, 개이득. 개이득. 예, 아, 짜증. 그건 좋죠. 짜증, 개짜증 아, 막 개 이렇게 좋아, 붙이는데 개짜증, 저는 개이득. 그냥 그런 의미인 줄 알았더니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로 쓴다고 하는데 개딸. 일단 듣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저는 위험성이 있다 봅니다. 이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여성 혐오를 또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좀 걱정이 있어요. 기존의 정치권에서 여성을 소모하는 방식. 예. 굉장히 좀 이상한 방식으로 소모하는 게 있는데 일테면은 지금 박지원 위원장, 비대위원장이었죠. 예. 당내 성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우리가 처리하자 했더니 이 개딸들이 소유 개딸들이 박지원에 대해서 거의 뭐 공격을 한다.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좀 극단적인 어떤 지지층을 개딸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예. 개 아들이 아니라 개딸 저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 아들도 언젠가 등장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질문을 정기한 평론가에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훌리건이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영국 축구나 어디 유럽 축구 보면 이제 뭐 극성 팬들을 이제 훌리건이라고 칭하곤 하는데 근데 극성 팬도 사실은 팬 아닙니까? 저는 홍영표 의원실에 뭐 저렇게 대자보 붙여놓은 것이 훌리건이라는 표현이 적당합니까? 치매냐 이런 대자보 테러를 아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보 테러, 그러니까 대자보가 무슨 테러입니까? 테러라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 그 글을 써놓고 거기에 뭐 격한 표현을 해놓고 예. 상대 인신을 공격하는 예를 들어 글을 써놨는데 그게 대자보 형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것하고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저도 그거 비교하려고 그랬어요. 쌍용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예. 다른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저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그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까 중앙일보 거기에 이제 대자보 줄 뭐 이렇게 쭉 그 3m짜리 만들었던 대자보를 보면 예. 개딸에 휘둘리는 민주당 문 앞까지 찾아와 위협한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앞에 시위하는 사람한테는 저런 제목 뽑아서 왜 욕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중앙일보 잘못했네 이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수 언론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예. 자기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유리하면은 과도하게 좋게 써주고 네. 불리하면은 또는 싫어하는 쪽이면 과도하게 저렇게 이제 그 과잉 보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기자 출신이지만 아니, 균형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형평이 절대적으로 맞춰서 갈 수는 없지만 저런 거는 그러면은 혐오감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고 그럼 저쪽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예. 당신들도 그렇게 팬덤 정치를 활용했으니 이제는 당해도 싸다 예. 이런 묘한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 진짜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인으로서 맞느냐. 싫고 좋고 개인의 취사 선택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 언론에 보도를 할 때는 대자보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좀 격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이 가서 불을 질렀습니까? 무슨 때려 부쉈습니까? 확성기를 들고 가서 무슨 시위를 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재명 당선인이 국회 입성하는 과정에서 뭐 쭉 이렇게 또 붙여놓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화환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게 무슨 팬덤입니까? 본인의 의사 표현이지. 저는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다양성이 하나로 인정돼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예.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이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언론이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 보이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대자보 정도 가지고 테러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승자박이란 말을 하잖아요. 지금 개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좀 정략적으로 새로운 권리당원들을 대거 만들면서 어떻게 예. 보면은 자기들이 공격 포인트를 딱 주면 그분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걸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예전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단두대를 만들었던 키오팀이요. 예. 자신이 만든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여론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식의 방식은 좀 지양을 해야 저런 현상이 뭐 아까 말씀하신 의사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사표현 좋습니다만 그 의사표현이 어떤 사안에서 좀 맹목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이거는 예.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 팬덤 정치와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보수 언론들의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저는 뭐 팬덤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이제 부각시켜가지고 팬덤 이꼴 나쁘다 이렇게 보도하는 건 저도 뭐 사실 동의할 수 없네요. 김영희 대표, 팬덤 정치와 관련된 민심은 어때요? 그 팬덤에 계신 분의 댓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 그래요? 네. 어떤 댓글입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섞여 들어 있는데요. 예. 그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그 이 의원을 싫어하다가 이재명을 싫어하다가 어쩌다 팬이 됐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언론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 언론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악마화를 하니까 그런 미안함, 응. 어떤 그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겨난 게 바로 팬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재명한테 뭔가 부채 의식이 있어 이제 이런 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팬덤이 생긴 거고, 그리고 이렇게 왜 팬덤이 생겼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무관심하고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좀 답답하다. 또 20대 여자들 표심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 그 세력이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함부로 휘둘리는 거냐. 예, 예. 좀 강력한 여론에서 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아니냐. 예.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인물입니다.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앞에서 깊게 짚어봤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짚어보고 싶긴 한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상호 이제 비대위원장입니다. 4선의 중진이죠. 86그룹 맏형격인 이 우상호 의원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갈 우상호 의원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좀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네, 우 의원은 당내 86그룹,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80년대 학번, 60년대생 학생 운동권의 맏형격으로 중진 의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86그룹 좌장격으로 개파를 막론하고 신망이 높은 인사로 꼽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86그룹 중에 가장 먼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예. 선언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그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김진표 의원에게 패했는데 예.
일단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선거를 총지휘했었는데 예.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 비대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보이고 이제 초제 3 그리고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보도들 만나 볼 텐데 대부분 이제 뭐 물음표가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친문 친명 갈등을 중재해야 되는 어떤 책임, 의무를 갖고 있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인데 우상호 의원이 과연 잘 하겠느냐라는 보도, 한국일보 보도 보여주시겠어요? 한국일보 8면인데요. 경북메일에 이어서 한국일보 8면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고 빠르게 만나봤습니다. 한겨레 8면 가볼까요? 한겨레 8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개파 갈등 넘어서 혁신이 가능할까? 이제 이것도 물음표죠. 그리고 세계일보 4면 보겠습니다. 당 내홍 봉합할까? 그리고 서울신문 4면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비판적이에요. 돌고 돌아서 86 비대위원장이 뭐냐? 이건 참신한 외부 영입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호 의원 얘기도 들어봐야죠. 국민일보 5면 보겠습니다. 선거 패인을 분석해서 당이 거듭나겠다. 즉 혁신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두 분께 짧게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바느질 솜씨가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바느질 솜씨. 네, 아까 봉합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혁신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 그렇다면은 당내 갈등을 잘 이렇게 봉합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러려면은 바느질 솜씨가 좋아야 될 것이다. 별로 그렇게 바느질 솜씨가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아마 욕은 욕대로 먹고 별로 결과는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김혜영 의원 이런 사람들 조금 비대위원 넣었으면 조금 기대가 될 텐데요. 송문희 교수의 얘기를 민주당은 듣지 않았어요. 정기한 평론가는요? 어제 제가 김혜영 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돌고 돌아 이제 우상호 의원이 하셨는데요. 예. 혁신은 없고 관리만 있을 겁니다. 그 혁신 이제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또 거론됐던 어제 확정된 분들 몇 면을 보면요. 예.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좋은 분이죠. 착하고 바른 분이고 늘 양심적으로 사셨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혁신은 더욱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쪽 저쪽 다 챙기다 오히려, 보면. 예. 그래서 아마 이번 비대위는 이제 2개월 뒤에 있을 전당대회의 관리형으로 관리형. 갈등의 봉합이 아닙니다.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예. 그래서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예. 친명 편도 들지 않고 예. 또 친이낙연 편도 들지 않는 상황에서 또 친문 편도 들지 않고 예.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예. 여러분들 그냥 되는 대로 일단 당은 당규대로 가서 예. 그냥 투표해가지고 새로운 당대표 뽑읍시다. 예. 뭐 결국 이렇게 저렇게 싸워봐야 힘 제일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정치판이니까 예. 하여튼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언론에서 뽑아놓은 질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예. 제목에서 예. 마지막에 있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혁신을 그럴까? 할 수 있을까? 봉합할 수 있을까? 예. 이 말은 역시 봉합과 혁신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관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무튼 관리형 비대위에 대한 어떤 한계점을 정계한 평론가가 짚어줬고요. 자,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저희 스픽스가 주창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제 정의도 저희가 주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옳은가? 이것이 과연 옳은가? 어제도 만나봤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기사를 만나보시면 여러분들도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중앙일보 1면입니다. MB 형 집행정지 신청. 안양지청에선 검토 중이고요. 법조계에선 이게 허가 가능성이 크다. 형 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구류 선고를 받은 수용자가 이러한 사정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언제 나온다? 8.15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사면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막 흑수 신난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막 흑수 신난다. 근데 어쨌든 이게 옳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계평론가. 아니 옳지 않죠. 그러면은 뭐 81세 고령인점을 고려했답니다. 예. 그럼 작년에는 65세였습니까? 올해는 81세가 됐고. 예. 그러면 건강상태 좋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 때 신청하시죠. 이제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닙니까? 예. 자, 형집행정지 신청하고 검찰에서 심사 한번 하고 법무부에서 승인하면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8.15 사면하기가 매우 정치적으로 좀 쉬우니까 예. 이런
이제 절차를 뭐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했죠. 예. 지난번에 MB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사면 요청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고 측근들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예. 요청할 마음 1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형집행정지를 신청합니까? 형집행정지는 당사자가 신청합니까? 아니면 교도관이 신청해 줍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미 이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 아까 언급 잠깐 한 거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저희 방송 준비 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MB 사면 가능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건 잘한 걸까요, 교수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저 지도자로서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분이 사실은 국민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반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MB 사면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 정서나 이런 표명이 아직까지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는 것이 예.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재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주제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만나볼 기사는요. 교권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영남일보 기사를 저희가 좀 준비해 볼 텐데요. 영남일보 11면입니다. 대구 교사의 75.9% 스트레스 주 원인이 뭐냐?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옳은 것인가? 물론 이제 교사도 선생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 주 원인이 학생이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어떨까요? 저는 제가 일하는 사람인데요. 예. 저 스트레스의 99%는 일로부터 옵니다. 그럼 직원들로부터 안 옵니까? 아니면 저 일로부터 오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예. 아이들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 스트레스의 99%인데 예. 한 7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한 30%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학생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죠. 예. 학생들로부터 안 받고 그러면 누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그 아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사실 그 선생님 때문에 결정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무럭무럭 잘 커서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선생님이 예. 스트레스를 아이들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시각이 약간 조금 다릅니다. 예. 그 학교에서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이해가 돼요. 예. 저도 아이를 지금 키우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저희 클 때와 차이가 많아요. 우리 클 때만 해도 그런 말 했잖아요.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지금 얘기하면 무슨 꼰대 같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는 물론 스승님들 중에 좀 뭐 아이들을 심하게 팬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때린다든가? 네, 때린다든가 진짜 패는 정도로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체벌도 많이 없어졌고 이런 거는 바람직합니다만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좀 개입을 해가지고 예. 아까 저기 생활지도 나오잖아요. 예. 아이들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요. 선생님의 권위가 추락해 있고 집에서도 선생님 말하면요.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이런 싫은 소리 했어 그러면 부모가 달려갑니다 학교로. 달려가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욕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그 아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이게 아이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예.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고 잘 육성하고 싶은데 예.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사실 같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네. 반론입니다. 예. 그 짧게 뭐-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를 제대로 육성하고 가르치고 싶다. 저는 많으면 반 정도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반 정도는 제 생각에는 그냥 직장이에요. 교사가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자기 직업으로 교사라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다. 그러면 예. 학부모나 아이로부터 선생님이 교권을 침해당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원래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과 노력과 그 다음에 교사 정신은 무엇인지를 가지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 선생님 스스로 좀 질문해야 됩니다. 교사들 스스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시고 한 20초 드릴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제 학생들 중에도 선생님으로 간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교사로서의 어떤 긍지와 보람을 갖고 갔는데 현장에 갔더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문화적으로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혹은 뭐 이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교사들 스스로 또 반성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좀 전달해 드렸고요. 마지막 생각해 봅시다 코너 이걸 끝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떤 기사를 만나볼지 저희가 준비를 할까 하다가 영남일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직방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용자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10명 중에 6명이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살 계획이다. 아, 글쎄,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같이 함께 고민해보자는 측면에서 이게 사실 집을 사는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연을 보면 전월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이유가 1이고요. 거주 지역을 이동하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산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전기한 평론가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사지 마라, 살아? 저는 사라는 쪽이죠. 아, 살아. 네. 지금 뭐 자산 가치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예. 그 시중에 그만큼 지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 자가 소유를 하겠다고 하는 저런 열망들은 이제 꺾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난 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 집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쪽으로 돌아간 지가 몇 년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수도권 집중화와 맞물리면서 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까지 정체기에도 집을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픽스 브리핑에서는 다양한 정치, 경제 이슈들 만나봤고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스픽스 브리핑 함께 해봤습니다. 송문희 고려대 전 연구교수, 전기한 평론가,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일 다양한 이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